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교통과 통신에 대한 통계를 담고 있는 통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업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통신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교통은 기계 동력에 의한 수송의 대량화, 신속화를 실현하여 국지적 경제 활동을 전국으로 넓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경을 넘어 해외로 확대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교통 네트워크에 따라 생활이 넓어짐은 물론 교통기관의 운행에 의해 개인의 행동과 사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식민지민의 생활 방식에도 투영되었습니다. 철도는 민족별로 지리적 접근성을 차별하고 있어 철도는 한국인과 유리된 존재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가 철도보다 더 중요한 유근수단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철도가 자동차보다 압도적으로 더 중요한 유근수단이었기 때문에 철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의 효시는 1899년 9월에 경인철도 합자회사가 인천 노량진 간에 약 33km를 운행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 모스는 1896년에 경인철도 부설권을 획득했지만 자금력 부족과 일본 측의 공작에 의해 1898년에 경인철도 부설권은 일본의 경인철도 합자회사에게 양도되게 되어 1899년에 인천과 노량진 간의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노량진과 경성 간의 노선도 개통되어 경성에서 인천까지의 전 노선이 완전히 개통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인철도는 1901년 8월부터 경부선의 부설에 착수한 경부철도 주식회사에 의해 1903년 매수되었습니다. 러일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경부철도의 속성 건설이 행해지고 경의철도가 임시군용철도 간부에 의해 개통되어 한반도 종간철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 건설은 러일전쟁과 더불어 일본 제국의 팽창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요컨대 한국에서는 교통기관이 식민지화의 지렛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4년에 경원선과 호남선이 개통되고 원산을 기점으로 하는 함경선의 부설 공사가 실시되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의 X자 철도망이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철도는 대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1917년 만철에 위탁됨으로써 조선총독부 철도국 직영이 막을 내리고 만철에 의한 위탁 경영의 시대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제시된 철도 영업 킬로미터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1910년대 전반까지는 활발한 철도 투자가 행해졌지만 1910년대 후반부터는 그 증가율이 저하되어 활발한 철도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철의 위탁 경영에 대해 조선 측의 반발은 컸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식민지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철도 투자 계획이 조선산업조사위원회 등에서 검토되었습니다. 만철의 위탁 경영은 1925년에 해제되었고 새로운 노선 건설 및 사철 매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선철도 12년 계획이 실시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국유철도와 사설철도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조선의 국유철도의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1930년대에도 철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1933년에 영업 킬로미터가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만주에서 청진, 성진, 나진의 3개 항구를 통해 일본에 이르는 북선 루트가 개발되었고 북선 철도가 만철에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 평양 등 도심 지역에는 노면 궤도가 설치되어 영업 노선이
1943년에 90km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남북 분단으로 철도망은 축소되었고 미군정 하에서는 철도 재편을 통해 사철의 국유화도 이루어져서 교통부로 경영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부는 이후 철도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선 건설에서는 강원도 석탄 개발을 위한 산업철도의 건설이 있기는 했으나 전체 노선에서 보면 그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철도 차량은 전기 기관차에서 디젤 기관차로 바뀌게 되었고 이후에는 전동차, 전기 기관차의 등장으로 동력의 근대화가 달성되어 철도 기술 진보를 실현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최고 시속 350km에 달하는 고속철도 KTX가 운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TX의 부설, 기존 노선의 복선화 등의 철도 투자는 궤도 연장으로 나타나지만 영업 노선의 증가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유근업의 주력은 전 세계적 추세에 맞게 철도에서 자동차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인 1910년대에는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교통망이 정비되었는데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도로 연장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포장도로 또한 전체 도로의 4분의 1에 불과했으며 자동차 대수 또한 6,000대에서 7,000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후 모터라이제이션이 전개되면서 자동차 도로의 정비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968년 경인 고속철도를 필두로 고속도로가 전국적으로 부설되기 시작하였고 국도, 시도, 지방도의 포장공사도 진전되어 1985년에는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를 웃돌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으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대중소비사회가 도래하였고 1989년에 처음으로 자가용 승용차가 100만 대를 넘어선 이후 2014년 전체 자동차 대수 1940만 대 중에서 자가용 승용차의 점유율은 75%를 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항공업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른 국내외 여객 수요 급증으로 1980년대 말부터 항공기 대수가 급증하였습니다. 한편 해운업을 보면 일제강점기 선박의 구분은 기선과 범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어선이어서 해방 후 선박수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선박 보유는 2001척 16만 6,340톤으로 1940년 일제강점기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객선에 비해 화물선의 척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958년에는 58척의 유조선이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은 1958년 이전 통계에서는 화물선으로 분류되었겠지만 이후 크게 늘어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화물선과 거의 비등한 척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총 톤수를 기준으로 보면 더욱 명확한데 선박 1척당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979년 이후 어선이 선박 통계에서 제외됨에 따라 척수는 1978년 2만 963척에서 1979년 3,709척으로 급감하였지만 톤수 기준으로는 동기간 400만 톤에서 393만 톤으로 약간 감소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대부분의 어선은 소규모 선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과 더불어 국내외 교통량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철도, 궤도, 항공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통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군의 주력이 철도였기 때문에 장기적 추이를 고찰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여객을 보면 1930년대에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해방과 더불어 수송량이 급감하고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정체되었습니다.
경제 부흥의 시대, 그리고 뒤이은 고도 성장의 시대에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객수를 기준으로 하면 일제강점기에 궤도가 철도보다 더 많은 여객을 수송한 것으로 되는데, 궤도는 도시부의 단거리 이동 여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에는 자동차가 철도를 대신하게 되었고, 1974년 지하철이 개통되면 이후 지하철 여객 수송이 급격하게 늘어 철도를 능가하게 됩니다. 물론 수송 거리를 고려한 인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철도가 해방 직후까지 압도적이었지만 1960년대 자동차 및 도로의 보급이 본격화하면서 철도를 웃돌게 되었습니다. 국제항공의 경우 여객수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인킬로미터에서는 1989년부터 철도보다 교통량이 많아졌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자동차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화물 수송에서는 철도가 지배적인 교통수단이었고 궤도 수송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철도 수송은 감소하였지만 이후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송에서 공로, 즉 자동차 수송이 철도를 앞지르고 다음에는 해운이 이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철도 수송은 1990년대 이후 정체되고 수송량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화물 수송 시장에서 철도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해운은 이들 교통기관의 국내 수송량을 크게 웃돌게 되는데 이는 수출 진흥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상의 화물 수송을 톤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살펴보면 국내 수송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철도가 주력이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어 해운업에 자리를 내주었고 공로화는 비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수송을 고려하면 국제 해운 자체가 국내 수송 전체의 수십 배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내 수송을 비교하면 국제 수송량의 증가율은 국내 수송량의 증가율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보다 큽니다. 이러한 성장 추세는 출입국과 수출입에 관련된 객화 수송량이 크게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방 경제를 지향하면서 성장하여 온 한국 경제의 특징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전신, 전화와 같은 근대 통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인편, 영마, 봉화 등에 의존했는데 정보 전달의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우편, 전신, 전화와 같은 근대 통신은 전국적인 우체국 조직과 전기통신 기술을 통해 정보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지의 거래를 활성화시켰으며 상공업의 발달에 기여하였으며 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전신, 전화와 같은 전기통신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 전달 면에서 공간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철도 개선과 더불어 제국의 세계 지배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전국적 통신망의 구축은 조선의 식민지화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한일협정서가 조인되어 한국통신기관의 전부를 일본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 협약안을 내세워 한국통신기관의 위탁에 관한 결정서를 1905년에 강제로 조인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06년에는 동간부 통신관소 관제가 공표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식민지화와 더불어 조선 동간부 통신관리국은 조선총독부 통신국으로 개칭되게 되었으며 1912년에는 조선총독부 재신국으로 다시 개칭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 재신국은 통신 업무뿐만 아니라 항로 표식과 기상 관측, 그리고 전기사업 강덕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관할하게 되었고
서울, 부산, 원산, 평양의 관리사무분장 우편국은 조선총독부 제신분장국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의 통신 제도는 일본과 동일한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편한 자금관리 사무와 회사 행정인 항로, 선박, 선원을 담당하였습니다. 1913년에는 전신국과 전화국이 설치되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도 제신국의 업무 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1921년 4월에는 조선, 일본, 대만을 법역으로 하는 항공법을 제정하여 1927년 6월 1일 시행하였는데 그 시행에 앞서 1927년 1월 제신관서 관제를 개정하여 항공사무를 제신국의 소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929년 2월에 개최된 제국의회에서는 조선간이생명보험 특별법안과 예산안 및 기타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에 따라 1929년 5월 조선간이생명보험령이 공포되어 1929년부터는 제신국이 조선간이생명보험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배치로부터 판단하건대 제신국은 국유철도 운영을 담당했던 철도국처럼 어디까지나 우편, 전신, 전화라는 통신 업무를 중심으로 한 현업기관이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우편 저금, 간이생명보험 등 금융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통신 인프라의 구축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체국이 정비되고 우표류 판매소, 우체통, 사서함이 증설되고 우편 선로가 철도, 명령 항로 정비와 더불어 연장되었습니다. 전기통신의 경우에도 전신국, 전화국은 물론 전신 취급소 혹은 전신전화 취급소가 증설되고 전신망의 확대와 전화기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신에서는 주요 지역 간을 연결하는 전신회선을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통회선을 늘림으로써 통신연락의 민활한 소통을 기하였습니다. 직통회선은 1906년 36회선에 불과했으나 1908년 52회선, 1910년 111회선, 1912년 132회선, 1913년에는 265회선에 이르렀습니다. 전신기계에서도 현짜기, 음향기의 증설은 물론 인짜기, 반송식 전신장치, 자동중계반, 다중전신장치, 무선송신기 및 수신기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선은 직접적인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와는 달리 모르스 기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존보는 일문 전보와 한글 전보로 구분되었습니다. 한일 한중 간에도 해저 케이블 등을 통해 19세기 말부터 국제적 전신망이 이미 구축되었지만 식민지화 이후 일본과 조선의 전신회선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10년에는 전보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동시에 전신회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간, 부산 시모노세키 간의 양회선을 접속하여 서울 시모노세키 간의 직통 전신회선을 구성함으로써 부산에서의 중계를 생략하였고 나아가 음향 이중 전신기를 장치하여 다수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일 양 지역 간 정보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통신 방식을 자동기 장치로 개량하고 나중에는 해저 케이블을 증설하여 통신 속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간에도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조선의 통신망을 통하여 일본과 다른 지역 간의 통신을 중개하기도 하였습니다. 1914년 일본과 러시아 간의 러일 양국 간 직통 전신 통신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조선 북부 두만강 연안을 경유한 양국 간 통신이 증가하여 통상 무역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후 청진과 블라디보스토크 간에 직통회선이 설치되었는데 직통회선이 개설되자 종래 여러 개소의 중계로 5시간 18분이 걸렸던 서울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전신이 48분으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전화통신도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전화 선로가 확장되어 전화 교환 개설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역에 전화 보급이 늘고 전화 가입자가 증가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의 회선 방식은 단선식에서 복선식으로 바뀌었고 교환기도 공전식 교환기가 교환 방식도 자동식이 되었습니다. 조선 내 구간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의 장거리 전화 통화도 연락 전화선이 부설되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전 시기에 통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통신시설이 증가했지만 해방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자 통신시설은 양분되었으며 이에 뒤이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많은 통신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통신시설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한국전쟁으로 통신시설이 파괴되어 통신 능력이 급감될 수밖에 없었지만 전후 부흥의 시대를 지나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로 진입한 1960년대에는 일제강점기 인프라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체국이 늘고 우표 판매소, 사서함수, 우체통들이 늘어 촘촘한 우편망이 구축되었으며 우편물 집배를 위한 자전거, 이륜차, 자동차 등 기동장비가 증비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 부문에서도 통신사업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전화기의 보급, 전신회선, 전화선로의 증설이 이어졌고 전보, 전화, 텔렉스의 국제통신시설도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도입되고 개인용 이동전화가 널리 이용됨에 따라 전신과 유선전화의 역할은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전신의 역할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공중전화와 일반전화 가입자 또한 2000년대를 경유하면서 대폭 줄어들었는데 새로운 정보기술 혁명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통신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용회선은 두 지점 간을 고정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빠른 전송률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유지 보수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1994년 이후 등장하는 종합정보통신망은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 모든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통신망으로 1990년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의 성장에 제동을 건 것은 초고속 인터넷입니다. 국내에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1993년부터 개시되었으며 1990년대 말부터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투자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은 전 국민을 커버하는 수준에 이르러 이제는 기존의 전신 전화는 물론 다른 디지털 통신망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은 스마트폰과 결합되었으며 이후 IT 혁명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프라 확충에 따라 통신 이용은 급속히 늘었습니다. 1905년 7월 일본 측이 조선의 통신 사업을 전부 관리하게 되고 시설 정비를 도모하면서 제조선 일본인의 증가와 한국인의 통신요금 부담력이 커져 우편, 전신, 전화의 시설 이용이 증가했습니다. 우편 이용량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우편은 경기 변동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제 우편은 1920년대와 세계 대공황기의 정체를 경험한 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침체의 덫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이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편물 접수 건수는 1943년 4억 4,976만 통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의 경우는 시외전화 요금은 비쌌기 때문에 전화통화의 대부분이 시내전화 통화였습니다. 전화통화는 우편과는 달리 1910년대까지는 증가세가 완만하였지만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1944년에는 4억 351만 도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주로 무역과 금융 그리고
도매 거래에 활용되고 있어서 경기 변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후 호황과 공황으로부터의 회복 기회는 급격히 늘어나 1940년에 5,903만 통의 피크를 기록하였습니다. 우편과 전화는 전시기에 접어들어 사용이 제한되어 정체 경향을 보였지만 전신의 경우는 통제 경제의 진전에 따라 개별 경제 주체 간의 통신 연락이 적어지게 되어 급감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벗어났지만 남북 분단과 이에 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통신시설이 반감하고 잔존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되어 통신량 또한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원조 등을 재원으로 시설 복구가 이루어지고 1960년대 이후 고성장 궤도로 한국 경제가 진입하자 우편, 전화 등 통신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제 일제강점기의 수백 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신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에 일제강점기 최고 발신량을 넘어선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전화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전신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편의 경우에도 2000년대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편 중에서 국제 우편은 그보다 빠른 1990년대에 이미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선 전화의 경우에도 국내 통화량은 199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술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 총 인구를 웃도는 수준에 달하였는데 이동전화 2대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동전화 중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2014년 4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회사별로는 SKT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KT, LG의 순이었습니다. 한때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97년 1,500만 명을 넘어섰던 무선 호출 이용자 수는 이동전화의 보급과 더불어 급감하였습니다. 일반 전화인 시내전화 가입자 수도 2000년대 들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의 이용자는 동시기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이 2014년 83.6%에 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급격히 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통신은 국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국제통신 요금도 급격히 하락해 왔습니다. 이것이 세계화의 기술 기반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편과 전신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의 타격은 전신과 국제 우편에서 특히 컸습니다. 세계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 정보 혁명이 기존 통신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업과 통신업으로 나누어 인프라스트럭처의 형성과 전개 및 그 운영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도업과 통신업에서의 맨파워의 장기적 추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